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길었던 추석 연휴 다들 잘 지내셨죠? 쉬지 못한 분들도 그래도 마음은 좀 편안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정치권은 추석 민심 파악하느라 바빴다고 하는데요. 이 각 당의 입장에 따라서 민심도 제각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야 각 당 추석 민심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각 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1부 시간에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이야기 들어보고요. 2부 시간에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토론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글날이죠. 요즘 우리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 또 사회관계망 공간에서의 우리말 파괴 현상, 이런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지 대안은 없겠는지 한글문화연대 이건범 대표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합니다. 추석 민심 여야 정치권은 어떻게 읽었을까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시작되는 국정감사 어떤 자세로 임하게 될까요? 자, 오늘 5개 정당의 목소리를 다 듣겠습니다. 먼저 일부 시간에는 야3당 이야기 들어보고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제1야당 자유한국당 입장은 2부 정치토크에서 전해드리죠. 먼저 국민의당부터 연결합니다. 최명길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역구가 서울 송파을이시죠? 네. 지역구 주민들 좀 많이 만나셨어요? 예, 송파만 해도요, 아파트 꽉 찬 지역이어서 대부분들 고향들 내려가시고, 오히려 연휴 기간 중에는 롯데월드 놀러 오신 외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시장 같은데 돌아다니면서 얘기 많이 들어봤죠. 네. 근데 역시 이제 들어보면은 장사 안 된다는 얘기가 정말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불안감 호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인데요. 어떤 불안감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무척 이제 속상했던 터라 사실 탄핵되고 새 대통령 뽑았으니까 뭐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지난 5개월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은 좀 판단하기 이른데요. 뭐가 좀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다. 이렇게 계속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안보 불안이 계속되면서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뭘 노력해서 나아질 것 같은 성격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안보 문제라는 것들이. 그래서 그 피로감이 좀 더한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얼마 연휴 직전에 제가 최고위원으로 지명이 돼서 축하할 분 많고 해서 저처럼 좀 즐거운 마음으로 연휴를 보냈는데 듣는 목소리는 좀 무거운 소리를 많이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안보 불안, 또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라는 불안, 이런 거로군요. 네네. 좀 많이 좋아진 면은 있다라고 할 때는 뭘 지적하던가요? 거의 없었습니까? 기대감은 많이 주고 있는데 뭔가 조금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자꾸 과거 얘기만 하니까 좀 새로운 얘기를 듣고 싶다. 앞날을 얘기하는 걸 좀 듣고 싶다. 이런 목소리를 저는 많이 들었어요. 예. 과거로 돌아간다. 과거 얘기 많이 한다는 게 지금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적폐청산을 조금 피곤해 하던가. 그런 거겠죠. 그걸 하면서도 개혁도 하고 경제도 쌩쌩 돌아가고 뭔가 변화가 막 눈에 보이고 하면은 이제 그걸 또 같이 봐줄 텐데 여러 가지 이제 특별히 변하는 건 없으면서 그런 논란에 자꾸 빠지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걱정하는 목소리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미래를 향해 가고 싶다 이런 말씀들. 네. 자, 첫 국정감사 국민의당은 어디에 주력하실 생각이십니까? 글쎄 이제 국정감사 아무래도 이제 현 정부 잘잘못 따지는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정부 시작한 지 5개월 됐으니까 좀 따져먹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전 정부 때 일이다. 책임은 전 정부에 있다. 이렇게 이제 정부는 나올 것이고. 또 자유한국당은 적폐청산 문제를 이제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끌고 가면서 좀 벌써부터 벌성사나운 꼴을 보게 될 게 좀 걱정스러운데요. 국민의당은 하여튼 국정감사에서도 경제정책, 안보, 외교 노선, 복지정책 방향 같은 데서 철저하게 대안을 제시하는 어떤 그런 실천 중도의 정신으로 임하겠다. 이게 방침입니다. 그래서 개혁, 안전, 미래 이 세 가지를 키워드로 갖고요. 국가를 정의롭게 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로
국정감사에 임한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슈로 들어가서 보면 우선 한미 FTA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지 않을 수 없는 어떤 그런 문제니까요. 청와대와 통상본부 국정감사를 통해서 재협상 없다라고 했던 단순하고 명료한 입장이 왜 바뀐 건지, 국민을 좀 속였던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인지 진상을 좀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사과를 받아야 된다면 받아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책 면에서는 비정규직 제로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같은 이런 정책들이 성급하게 추진돼서 좀 재원 마련 같은 것들은 부작용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집중 점검해야 되고요. 또 한중 통화사업 후 만기가 됐는데 이건 어떻게 할 건지, 미국 연준에서 이제 양적 완화 종지부 찍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국내 가계부채 굉장히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이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중점 대상입니다. 네, 한미 FTA, 비정규직, 최저임금, 한중 통화사업 등등. 네네.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었고, 이번엔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오신환 의원은 지역구가 서울 관악을 지역이시죠? 네네, 그렇습니다. 추석 때 만나본 분들 뭐라고들 얘기하시던가요? 예, 이제 열흘간의 긴 연휴가 마무리 지어지는데요. 연휴 기간 중에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상인들과 지역 주민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인 것 같고요. 특히 상인들의 경우는 열흘이라고 하지만 명절 당일날 쉬는 정도 수준에서 생계에 굉장히 지쳐 있는 상태였고요. 그래서 정권은 바뀌었지만 정치권이 여전히 싸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실망을 표시하고, 제발 이 어려운 서민 경제 살려달라라는 말씀들이 주를 이뤘고, 또 중요한 거는 지금 고조돼 있는 국가 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여야가 좀 한 목소리로 좀 힘을 모아라, 이런 주문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정치권 싸우지 말고 먹고 사는 문제 좀 해결해달라 이거로군요. 네. 오신환 의원은 바른정당 내에서 자강파세요? 통합하세요? 자강 통합 나누는 게 저는 조금 머쓱하고요. 지금 당이 사실은 어려움에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근데 저는 창당했을 때의 초심을 잃지 말고 우리가 좀 하나로 뭉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강파시네요, 그러니까. 근데 일부 보도에 의하면 추석 연휴 기간에도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계속 통합 논의는 좀 커져가는 것 같아요. 실제 그렇습니까? 일부 통합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주도해서 그런 역할들을 하신 것 같은데요. 어쨌든 내일부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좀 시끄러울 정도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어쨌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이 바른정당이 창당했을 때 국민들께서 기대했던 그 기대감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그걸 잃지 않는, 만약에 통합을 하더라도 그 가치와 명분이 훼손되지 않는 어떤 대통합에 대한 명분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내 최대 현안은 어쨌든 통합이냐, 좀 더 후에 통합이냐, 아니면 당장 통합이냐, 이런 논리가 이제 본격화되겠다 이 말씀이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국회 현안은 국감입니다. 국감에 대한 바른정당의 기본 입장 좀 정리해 주세요. 지금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첫 번째가 적폐청산인데요. 지금 전전 정권과 그 전전 전 정권,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끌어들이고 있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감이 자칫 이 정책 국감이나 미래를 지향하는 국감이 아니라 지능탕 싸움으로 또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될 경우가 생길 그런 상황입니다. 우려가 있죠. 때문에 그런 프레임 자체가 저는 오히려 지금 우리 중도의 어떤 개혁적인 정치를 하고자 하는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을 양극단으로 몰아세우는 그런 어떤 장치 요소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철저히 배격하면서
나름대로 지금 현 정부가 처음에 출범하면서 가졌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깊이 있게 짚어보는 그런 미래로 우리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열어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그 2018년도 예산안이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일자리 문제 또 우리 지금 의료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료복지 문제 그리고 또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중점 사항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비정규직 또 최저임금, 건강보험 맞습니다. 확대 이 모든 게 다 이 재정의 어떤 확대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네. 제대로 계획이 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적폐라는 부분들은 어차피 쌓여서 잘못되어 온 관행들이나 부정 비리 이런 건데요. 그거는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기관에서 할 역할들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정치권이 그것을 자꾸 끌어들여서 정쟁화하는 것은 저는 현 문재인 정부에도 결코 도움될 일이 아니다. 그렇죠. 보고 있습니다. 네. MB정부 때 문제, 노무현 전 정부 때 문제 이런 거는 좀 국감에서 등장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죠? 말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새 정부가 던진 정책 아젠다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겠다는 말씀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이었고 이번엔 정의당 윤소화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윤 의원께서는 추석 민심을 어떻게 읽으셨어요? 네, 한마디로 기대 반, 걱정 반이랄 수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계획이 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화두였고요. 네. 먼저 우선적인 적폐 청산 문제에 대해서도요. 정치 분야가 바로 대상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적폐 당사자들이 자기 방어와 정치적 생존을 위한 정쟁만 일삼고 있다 하는 비판이 참 많았어요. 이것은 정치권의 맹성을 이렇게 촉구하는 민심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계속 터지고 있는 권력형 비리요. 이것도 한몫 더하고 있었죠. 특히 부모님들은 자식들의 비정규직화가 제대로 되느냐. 그렇죠. 청년 일자리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안보 문제에 대한 상당히 걱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도 간데 없이 이렇게 에스컬레이팅 되고 있는 막말 전쟁 있잖아요. 위험천만한 이런 부분이 오히려 또 한편으로는 국내에서 정쟁 도구화되면서 안보의 불안정성이 크게 증폭되고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이에 대한 평화 전략이 정부의 주도적 구체적인 노력 부재 또한 마찬가지로 지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과감한 적폐 청산, 과감한 개혁, 그래서 민생이 좋아지는 이런 걸 기대하는데 제대로 안 가고 있다. 이렇게 또 걱정하신다. 그렇죠. 한편으로는 과거 세력들의 어깃장 놓는 부분에 대한 것이 대단히 많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눈치를 살피는 게 아니냐, 발전이 너무 더딘 거 아니냐, 이것이 양면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 정의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총선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안 하던가요? 그러니까요. 하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자유한국당 등이 오히려 먼저 반성하고 새로운 정부, 이거 촛불 정부잖아요. 대한 새로운 그런 정치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자꾸 이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좀 아까 안보 불안, 미국과 북한의 막말 전쟁이 국내 정쟁으로 옮겨오고 이거 관련해서 지금 보수 야당들은 현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 전면 교체해라 이렇게 주장하는데 정의당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의당 또한 전에 청와대 안보실장 등 외교 안보 라인을 좀 쇄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무슨 말씀이냐면 또 다른 각도입니다. 평화에 대한 노력과 정책 능력을 갖춘 새로운 안보 진영을 구축하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얘기처럼 한반도 문제 운전석에 앉기 위해서는 평화 담론을 오히려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좀 정밀하게 알겠습니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외교안보 라인의 쇄신은 다 목소리를 냅니다만 보수 야당이 바라는 쇄신과 정의당이 바라는 쇄신은 방향이 완전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강대강으로 가면요. 안 된다. 더욱더 커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감에는 어떤 자세로 임하실지 짧게 한 말씀만 부탁합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국감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촛불민심 이행 국정감사 이렇게 명명했어요. 아하. 그래서 과감하고 제대로 된 계획을 점검을 하고요. 예. 또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는 부분에 매진할 것이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감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뭐 언론개혁, 검찰도 사법개혁, 예.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복지 문제와 한미 FTA, 농업 농민의 문제 과제가 수두로 갑니다. 그 부분들을 대단히 정책적으로 정밀하게 좀 예. 다듬어서 국감에 임할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촛불 민심 이행 국정감사 이렇게 그렇습니다. 아주 이름 붙이셨군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의당의 윤소하 의원까지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의제와 전략그룹 덤모아의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뭐 추석 지나면서 내년 지방선거 관련된 기사들도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렇죠. 연휴 마지막 날 뵈니까 포털에 이제 정치 카테고리나 신문의 정치면이 일제히 지방선거 관련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예. 각 정당, 정치인들의 관심은 지방선거 맞습니다. 또 하나 분명한 것은요. 아직 민심이 달아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정치권하고 언론만 그런 그렇죠. 거죠. 예. 근데 이게 그들만의 리그인데 이 또 그들만의 리그가 선행지표 아니겠습니까? 예. 아마 날이 쌀쌀해지면은 지방선거 분위기가 좀 올라올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들만의 리그는 이미 시작된 거잖아요. 네. 야당은 대놓고 여당은 좀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느낌인데 이번 지방선거는 여권이 공세고 야권이 수비일 거예요. 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목표까지 내세웠지 않습니까? 예, 추석 연휴 기간에 6개 지역 광역단체장을 이기지 못하면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지금은 몇 군데죠? 자, 꼽아보죠. 일단 영남권이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한 5곳인데 예. 현재는 다 자유한국당입니다. 예. 그리고 경기도, 인천, 제주. 근데 이 경기도하고 제주는 바른정당이에요. 그러네요. 그렇죠. 인천은 자유한국당이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6, 바른정당 2, 예. 9 새누리당으로 하면은 8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홍준표 대표는 기존에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6군데 정도는 지키겠다. 그렇죠. 영남권을 다 수성하고 한 군데 버텨야 6개가 되죠. 그러네요. 영남에서 한 군데 좀 내주면 나머지 2군데서 이겨야 되고, 뭐 나름대로 현실적인 목표인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이게 영남 지역에서 PK 지역에서는 민주당 공세가 매우 강하고 수도권에서는 현재 정당 지지율로 보면은 뭐 보수 야당이 완전히 밀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요걸 뒤집어 보면은 민주당을 비롯해서 다른 당의 전망도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지도로 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압승할 분위기라고 또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지율만 따지면은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다 합하면은 민주당이 한 반쯤 됩니다. 아, 다 합쳐도 민주당의 반이에요? 예. 근데 이 지지율대로 선거 결과가 나오진 않을 거면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이건 뭐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질 거다 이런 거하고 좀 다른 이야기인데 선거가 벌어지면 각 당 지지층들은 뭉치기 마련이고 그렇죠. 또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좀 낮아요. 그렇죠. 대체로. 그러면은 그 분모가 작으니까 분자, 조직표의 이 위력이 더 커지는 것이고 예. 거기다가 지방선거는 라인업 선거입니다. 광역단체장, 기초당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이 쫙 팀을 이뤄서 하는 선거거든요. 한 줄로 뽑는 거. 그렇죠. 이렇게 예. 되면은 대선보다는 조직력이 좀 더 중요하게 되죠. 그 얘기는 여당 압승 그런 건 아니다. 야당도 좀 해볼 만하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른 결정적인 변수가 또 있어요. 뭐요? 다당구도. 아, 예. 일여다야구도. 그렇죠. 자, 그렇죠. 예컨대 호남에서는 민주당 대 국민의당 맞대결 양상일 겁니다. 하지만 영남이나 수도권은 예컨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이 따로 나오고 민주당이랑 대결한다. 혹은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다 따로 나오고 민주당이랑 대결한다. 그럼 무조건 여당이 유리한 거죠. 근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후보를 안 낼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특히 광역단체장급에서는 후보를 내야 당이 살아남으니까. 이게 또 만약에 지방선거 뒤에 바로 대선이 붙어 있다. 이러면 뭐 단일화 이런 이야기가 좀 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상황도 아닌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논의가 어찌됐건 힘을 받는 거예요. 네. TK 지역 위주로 해가지고. 네. 안 그래도 어려운데 다 따로 나온다. 그러면은 정말로 뭐 영남권의 대구, 경북,
대구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거기를 빼고는 뭐 해보나 마나한 승부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한 6군데 이야기한 것은 사실상 바른정당하고 어떻게든 뭐 당대당 통합이든 흡수가 되건 뭐가 되건 그걸 이끌어내겠다라는 걸 돌려 말한 것일 수도 있어요. 예, 예. 그래서 이번 연휴 기간에 보면은 사실상 정치적인 관심 별로 없었습니다. 국민들이 좀 제가 연휴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조금 쉬는 이렇게 분위기가 될 것이다. 실제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뭐 안보라든지 이쪽을 제외하고는. 하지만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의 그 통합파 의원들은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또 그 나비 효과로 인해 가지고 다른 당들도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조응하려는 모습들. 예컨대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이 통합을 한다. 예. 이러면은 어찌됐건 원내 일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산술적으로 따지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뭐가 또 바뀌냐. 하반기부터 국회의장이 넘어간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네요. 국회의장은 원래 당적이 없습니다만은 뭐 어찌됐건 이번에도 보면은 그 대법원장 직권 상정을 한다든지 예, 예. 이런 게 조금 팔이 안으로 굽는 게 있지 않습니까? 예. 근데 만약에 국회의장이 그쪽으로 넘어간다라고 하면은 지금 여당 입장에서는 되게 또 곤란해지는 것일 수 있거든요. 그렇죠. 예. 물론 그렇다고 해서 제가 생각할 때는 완벽하게 그 두 당이 통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만은 바로 이제 지방선거의 흐름은 거기서부터 시작한다고 그렇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국민의당도 지금 호남 의석이 압도적이긴 하지만 지금 이 상태 그대로 가서는 호남도 어찌 될지 모를 뿐 아니라 수도권 같은 데서는 거의 뭐 기대해 보기 어려운 거 아니겠어요? 그리고 호남에서 뭐가 되려고 하면 딴 지역에서 어느 정도 버티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안철수 대표에 대해서 서울시장 출마설 혹은 예. 부산시장 출마설까지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것은 지금 박지원 전 대표가 전남지사 쪽으로 돌아간다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오는데 네. 그래서 박지원 전 대표 같은 경우 그래서 그런지 안철수 부산시장 출마설을 이야기 많이 하고 있죠. 자기가 되기 위해서라도 좀 타 지역에서 버텨줘야지 그러니까요. 호남에서도 이제 약진할 수 있다는 거죠. 네. 근데 만약에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이 급물살을 탄다면 국민의당 내부에서도 또 다른 목소리가 나올 수가. 민주당에서도 먼저 그 그러니까요. 이야기가 나올 수 있는 거죠. 정계 개편의 신호탄은 이미 쏘아졌다. 네. 이렇게 말해야 되겠네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윤태곤 실장이었고요. 잠깐 뉴스 들으시고 7시 5분 2부에 다시 오겠습니다. 여야 정당들 추석 민심 어떻게 읽고 있는지 또 국정감사는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이야기 듣고 있죠. 자, 집권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또 제1야당 자유한국당의 목소리 전화로 동시에 연결해서 토론 형식으로 들어보도록 합니다. 더불어민주당은 이재정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 안녕하세요. 예, 경북 구미갑의 백승주 의원입니다. 네, 두 분 전화상이지만 인사 좀 나누시고요. 예, 행복한 연휴 되고 계시죠? 예. 명절 잘 보내셨어요, 의원님? 예, 예. 덕분에요. 네. 자, 이재정 의원은 추석 민심 어떻게 읽고 계십니까? 예, 뭐 제가 파악하는 추석 민심에 대한 얘기를 먼저 말씀드려야겠지만 그 전에 추석을 기대하고 있었던 것은 지금 현재 야당들이 여러 가지 드러나는 사실들에 대해서 왜곡하는 방식으로 뭐 적폐청산이 정치보복이다 하면서 추석 연휴가 시작됐습니다. 추석을 기화로 해서 찾아다니는 민심 행보를 통해서 정말 국민의 목소리를 듣고 오셨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고요. 예. 저는 저희가 추석 연휴 직전에 적폐청산이 그리고 각 기관들의 어떤 TF에서 발견해낸 사실들이 예. 지금 추석 벽장을 뜨겁게 달구고 있었다고 봅니다. 예. 관련된 관련자들이 그냥 정치적 레토릭으로만 항변하고 있을 따르면 이제 어떤 부분에 대해서도 답변을 내놓지 못하고 있거든요. 네. 뭐 이명박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들도 있고 전 정권인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내용들도 있습니다. 예. 그 내용들이 과거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 우리는 미래를 도약하기 위해서 국민들께 그 내용들을 다 늘어놓았고 국민들은 그 내용들을 바탕으로 해서 미래를 향하기 위해서 수술해야 될 부분에 대한 이야기를 이번 추석에 많이들 고민을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과감하게 수술해달라 이런 민심이라고 읽었다 이 말씀이네요. 예. 네. 백승주 의원은 어떻게 민심을 읽으셨습니까? 예, 제 지역은 경상북도 구미시입니다. 네. 구미는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지만 우리 국민들에게 박정희 대통령의
생가가 있는 고향을 지역구로 두고 있습니다. 예. 제가 지역구 한 10일 정도 29일부터 어제까지 10일 정도 체류하면서 많은 시민들을 만났습니다. 예. 만났더니 많은 시민들의 정치적으로는 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의 그 운명에 대해서 매우 안타깝게 생각하는 이런 말씀들을 많이 해주셨고요. 예. 경제적으로는 구미가 50% 정도는 근로자이고 한 50% 정도는 자영업자들입니다. 예. 근로자들과 자영업자들, 저희가 주로 자영업자들로 다 만났습니다만은 최저임금으로 인하는 여러 가지 그 자영업의 어려운 것을 많이 호소했고 또 기업하시는 분들은 이 법인세 인상 이런 문제에 대해서 좀 많은 걱정을 했고요. 네. 또 많은 또 국민들은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냐. 제가 국방부 차관을 했습니다. 예. 국방 전문가로 활동을 했기 때문에 북한의 핵과 관련해서 또 미국과 북한 간의 이런 긴장된 국면에서 예. 괜찮느냐 이런 질문하는데 안전하냐. 안보는 괜찮나. 네. 굉장히 심각하게 안보 불안을 느끼고 있습니다. 네. 이런 여러 가지 그 국민들의 마음을 저 들으면서 국민들의 마음을 편하게 하는 정치 이런 것을 우리가 못 해주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예. 백승주 의원님이 읽으신 내용 중에 제가 한두 가지만 뽑아서 이재정 의원님, 네네. 안보 불안이 좀 걱정된다 이런 목소리 또. 좀 뭐 경기가 좋아지고 그 서민들 사는 게 좋아져야 되는데 그건 지금 별로 진행이 안 되는 것 같다. 너무 옛날 얘기만 나온다 정치권에서 이런 목소리 못 들으셨어요? 예, 바로 그게 미래를 향해서 한 발을 내딛기 위해서 적폐청산이라는 말을 썼는데요. 그 말 자체를 너무 과거지향적인 말로 인식하는 어떤 정치권의 공방들 때문에 다소 부정적으로 여겨지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런데 적폐청산은 공정과 정의입니다. 방금 이야기했던 그 민생 구조를 바르게 담아내는 얘기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미래지향적으로는 당연히 과거의 적폐를 청산하는 걸 전제로 해서 지금 안 그래도 저희 당도 최저임금 이후에 최저임금 제도를 안착하기 위한 중소 자영업들의 어떤 완충적 역할을 하기 위한 전책들을 모색을 하고 있고요. 뿐만 아니라 안보 같은 경우만 하더라도 하루아침에 어떤 정책이나 전략에 의해서 위기가 불러와진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게 무능했던 보수임에도 불구하고 안보에는 무능했던 9년의 보수 정권의 안보 정책이 오늘의 위기. 아까 말씀하시는 거 보니까 국방부 차관하셨다고 하는데요. 바로 백 의원님도 그 책임에서 자유롭지 않은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 모든 정책들의 긴 시간 동안에 어떤 방식으로 한반도에 그리고 전 세계적 지형에 어떤 영향을 끼쳐왔는지를 하나 되살피면서 다시 반복하지 않을 수 있는 장기적 안목의 정책 수립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봅니다. 알겠습니다. 예, 백승주 의원께는 제가 한 말씀 좀 보태고 좀 하면 안 되겠습니까? 그러세요. 제가 지역구에 수많은 사람을 만나면서 주로 들으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경청하려고 노력을 했고 저희 메시지나 당의 메시지 전달하려고 들으려고 노력했는데 다만 우리 이재정 의원이 말씀을 하시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데요. 적폐청산이라는 것은 정치 보복이 다른 표현이라는 생각을 저는 갖고 있습니다. 새로운 정부가 미래지향적이지 못하고 국민통합적이지 못하고 정치 보복을 국정과제 제1호로 내세운 것에 대해서 제가 주민들께 설명하지 않았습니다만 이것은 매우 국가를 위해서 불행한 국정과제 어젠다 설정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 백성주 의원께 아까 이재정 의원이 하신 말씀을 제가 조금 보태서 여쭤볼게요. 아니 국정원이 과거 정부에서 국민 세금 써가면서 무슨 연예인들 무슨 나치 사진 합성하고 이건 좀 부끄럽다 이런 얘기들은 혹시 못 들으셨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우리 국가회사들은 국정원이나 군내 기관이 사실관계를 조사 중에 있습니다만은 일부 사정이 보도된 대로 볼 수 있는 부분도 있고 같지만 그것이 진실이라면 그건 대단히 사과해야 되고 잘못됐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국가기관이 국가공직자가 불법적인 방법으로 어떤 그런 역할을 그런 일을 했다면 그건 잘못된 거죠. 잘못된 것이 국정과제 중심이 돼서 안 된다. 그죠? 성찰하고 그러나 미래를 생각하면서 가야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제가 좀 질문을 해드리겠습니다. 네, 말씀하세요. 백승주 의원님, 어떻게 그게 정치 보복일 수 있습니까? 방금 얘기하신 것처럼 이게 사실이라면
지금 우리가 성숙하고 발전시켜온 민주주의 사회에서 상상도 못했던 일들입니다. 국가기관이 연예인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을 사찰 대상으로 올렸고, 그리고 또 국방부 차관하실 당시에 저는 정말 궁금한 부분은 바로 그겁니다. 기무사의 불법적인 행위들, 군 사이버 사령부의 이런 행위들을 정말 모르셨습니까? 모르셨으면은 정말 의원님은 군대에서는 지휘부고 체계 내에서 제외되고 소외됐던 것에 다름 아닌 거고요. 아셨더라면은 책임이 있는 분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모든 상황에 대해서 국민들은 밝혀달라고 얘기하시는 거고, 이런 것들을 밝혀내고 다시 반복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 어떻게 정치보복입니까? 네. 백 의원님 한 말씀 하시죠. 제가 오늘 이 프로에 명절에 어떤 국민들이 생각하는 말씀들을 제가 들은 말씀들을 전해드리는 시간으로 기회로 생각하고 있고요. 예. 국정의 어떤 우선순위라는 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모든 역사에 우리 다른 나라도 우리나라도 과거 정부의 허물과 공간에 있는 겁니다. 그 역사가 해서 평가되고 또 잘못된 것은 그 잘못 잡는 기관에 잡아가는 거고, 그러나 국가의 중심 과제는 우리를 미래를 치열하게 고민하고 미래 어젠다를 풀어가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제 귀에는 그 과거 정부 잘못한 거 이거 참 부끄럽다 이런 소리도 들리고, 근데 동시에 또 미래를 향해서 좀 민생개혁 같은 것도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목소리도 들리는데, 그렇습니다. 여야는 게 듣고 싶은 얘기만 들으시나 봐요. 아닙니다. 결국은 썩은 동량들을 도려내야 거기에 정말 새것 그리고 또 정말 희망으로 가득 찬 것들을 채울 수 있습니다. 순서가 있고 그것들은 병행되는 것이지 결코 하나를 뒷순서로 돌리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국민들께서 알아주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국감 아마 저희는 그런 방향의 국감이 될 것 같습니다. 백성주 의원께 또 하나의 화두기 때문에 지금 홍준표 대표나 이런 분들 보수 통합이 민심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그런 목소리도 지역에서 나오던가요? 어떻습니까? 그렇습니다. 저희 지역은 이제 다른 지역하고 좀 다른 어떤 지역마다 정치적 어떤 여러 가지 성향들 이런 게 좀 다르죠. 지난 대통령 선거 때도 우리 경상북도 지역은 48%가 홍준표 후보를 지지했고, 그런 지역적 특징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당이 재집권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에 대해서 특히 당직자 중심으로 우리 정당 지지자들 중심으로는 보수 정당이 재집권하기 위해서는 제일 우선적으로 보수 세력이 대통합을 해야 되는데 분열되는 것이 안타깝다. 그래서 좀 빨리 같은 보수 색채의 정당들은 하나의 정당을 통합했으면 좋겠다. 이런 요구가 굉장히 많았습니다. 바른정당하고 바로 합쳐라 이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렇습니다. 그 어떤 지금까지 온 상황에서 잘잘못을 떠나서 힘을 합쳐야 보수 정당이 재집권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지 않느냐. 합하는데 좀 더 열심히 나서라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이재정 의원님, 이렇게 TK 지역에서는 분명히 보수 통합을 바라는 민심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거 어떻게 보세요? 저 역시도 대구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정치인이긴 합니다. 전국구기도 하고요. 제 고향이 대구고 대구에서 학교를 나왔고 친인척들이 거의 대구 분들이십니다. 근데 그분들이 굉장히 헛헛해하십니다. 본인들을 대신해줄 보수 세력을 만나지 못했다라고 얘기를 하시거든요. 물론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오랜 정서적 연대감을 가지신 저희 고령의 할머니도 계시고 하긴 합니다만은, 그분들이 요구하는 것은 보수 세력이 다시 우뚝 서길 바랍니다. 다시 얘기해서 다시 우뚝이라는 거는 개혁을 전제로 한 겁니다. 과거와 절연하는 방식에 가장 먼저 돼야 될 것은 성찰과 반성입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자유한국당이나 그리고 바른정당이 다시 한번 자유한국당과 합치려고 하면서 전제로 달고 있지 않는 것이 개혁이라는 화두거든요. 보수라는 말만으로는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리고 이전에 보수세력 지지자인 국민들이 기대하는 그런 또 다른 보수를 보여줄 수 없다는 생각입니다. 이거는 바른정당의 또 다른 정치 세력이나 자유한국당의 몇몇 분들도 같은 이야기를 계속 해주시고 계신 것 같습니다. 저는 좌우 날개로 나는 멋진 대한민국을 보고 싶기 때문에 정말 보수가 재편되길 바라고, 과거에 대한 반성과 절연을 바탕으로 해서 새로운 보수의 가치를 보여주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목소리는 백성주 의원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그래서 보수가, 저도 지난 이런 기간 동안에 미국 보수주의가 닉슨이 탄핵으로 물러나고 난 뒤에
사임하고 난 뒤에 그 지미 카터 대통령 민주당이 집권하고 그 4년 이후에 레이건이라는 대통령이 나서서 보수 8년의 보수 정권을 만들고 다시 부시 대통령 12년의 보수 정권을 만들었습니다. 탄핵이란 부끄러움을 넘어서서 그때 레이건은 그 이전에 어떤 잘잘못에 대한 어떤 반성 이런 부분도 있었지만 그러나 더 큰 것은 미국의 어떤 국가 경쟁력을 높이고 또 구소련을 해체시켰죠. 그런 근대한 비전을 갖고 미국을 끌고 갔습니다. 우리 보수 세력도 새로운 비전을 국민에게 제시하고 그 국가의 새로운 발전 전략을 제시해서 국민의 지지를 받는 이런 미래지향적인 개혁과 혁신 이런 걸 하려고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이게 다같이 되는 건 아니지만 몸부림치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드릴 겁니다. 네, 미래지향적 개혁을 전제로 또 보수 대통합까지를 이렇게 읽으신 거죠, 백승주 의원? 그렇습니다. 네. 이재정 의원 뭐 그렇게 개혁해서 또 통합하면 그 멋진 보수가 되는 게 또 좋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아유, 그럼요. 근데 그 개혁이란 말씀을 하시는 분이 당장 그 우리 헌법이 용납할 수 없는 기관의 부정한 행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의 적폐청산위원회 여러 가지 증거들과 발표에 대해서는 정치 공방이다, 정치 부복이다 얘기를 하시니까 과연 그 성찰과 반성이라는 것을 국민이 납득하실 수 있는 것인가, 새로운 미래의 가치는 과연 무엇인가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죠. 국민들이 평가하겠죠. 그 보수당에 이제 표를 얼마나 주는지. 시간이 많지 않으니까 이 여당과 야당의 국감 전략은 그냥 따로따로 한 1분 가량씩만 말씀을 듣겠습니다. 먼저 이재정 의원 더불어민주당의 국감 전략은 어떻습니까? 예, 지금 저희 숨가쁘게 달려왔습니다. 공약으로 국민께 제시했고, 그래서 얻은 표로 대통령이 되셨습니다. 그 국정 과제, 100대 과제를 설정하고, 원내에 있는 의원들이 각각의 과제 책임자로 까지 위임이 되면서 지금 추진해온 정책들을 점검하는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중에서 구조적으로 분명히 도려내야 될 부분에 대한 청산 과정은 필연적으로 필요한 것이고요. 말씀드렸던 그 저희 최저임금 이후의 안착 상황이라든지 그리고 세제 개편에 대한 총체적인 점검, 그리고 문재인 케어로 얘기하는 어떤 여러 복지 정책들을 점검하는 것뿐만 아니라 국정원, 그다음에 경찰 등 그 저희 권력 세력 개혁과 관련해 자체 개혁안들이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 부분들을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개혁안들인지도 점검하는 시간들이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백승주 의원 자유한국당의 국감 전략이요? 예, 문재인 정부가 출범한 지 5개월 지났습니다. 5개월 동안에 단기간에 좋게 표현하면 의욕을 과잉 의욕이랄까 또 나쁘게 또 평가하면은 적폐청산 정치 보복의 이런 정치적인 두 목적을 갖고 국정을 운영하는 가운데 많은 문제점이 지금 도출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미래라는 기준으로 대한민국의 발전이라는 기준으로 해서 바로잡을 수 있는 기회로 알고 치열하게 준비해서 가겠습니다. 특히 저는 국방위원회에서 국방 분야에 관한 국민들의 불안, 안보 불안을 어떻게든 해소하는데 좀 더 역량을 집중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두 분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정 의원,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 주요 뉴스 소리로 들어보는 사운드 오브 뉴스 시간입니다. 김민아 기자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첫 번째 들어볼 뉴스는요. 또 태블릿 PC 조작설이 화제인데요. 일단 무슨 얘기인지 한번 들어보시죠. 대선 캠프에 합류한 뒤 흰색 태블릿 PC 한 대를 건네받았습니다. 저는 이 태블릿 PC로 후보 당시 박근혜 대통령의 카카오톡 계정을 관리를 했었고 최순실이 수정했을 거라 보도한 박 대통령의 드레스덴 연설문 역시 검찰의 태블릿 PC 포렌식 보고서를 보면 GIF, 그림 파일로 원천적으로 수정이 불가능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누구 목소리입니까? 어떤 내용이고요? 이게 신혜원 씨라는 사람인데요. 박근혜 전 대통령 대선 캠프 SNS 관리팀에 있던 사람이라고 하고요. 네. 원래 정치권 인사는 아닌 걸로 보이는데 서강대 출신, 서강대 동문으로 구성된 단체인 서강포럼 사무국장 지낸 이력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캠프 합류 전에는 외국계 회사에서 근무한 일이 있다고 하고요. 그런데 지금 어떤 주장을 펴는 겁니까? 지난해 JTBC가 단독 보도한 이 문제의 태블릿 PC 이것을 이제 기존에 최순실 씨가 사용했다라고 돼 있지만 대선 캠프에서 자신이 사용한 그것을
것으로 보이고 자기가 2012년 12월 말에 대선 캠프를 떠난 이후에는 이 태블릿 PC를 김희종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반납을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김 전 행정관은 이 태블릿 PC를 폐기했다라고 자기한테 얘기를 했다. 뭐 이런 얘기인데요. 이 김희종 전 행정관이라는 사람은 지금 태블릿 PC 조작서를 제기하는 사람들은 배신자라고 부르는 뭐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러니까 이 친혜원이라는 분은 자기가 대선 때 그 태블릿 PC를 썼다는 것이 주장이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최순실 국정농단은 대통령 재임 임기 중에 일어난 일이잖아요. 시점이 그렇죠. 안 맞는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신혜원 씨가 문제의 태블릿 PC를 사용한 게 맞는 것인지도 확인할 수 없는 것이고 그게 사실이라고 해도 이후에 김희종 전 행정관이 폐기한 게 맞는지 이것도 이제 확인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계속 이게 뭐 최순실 씨에게 의해서 뭐 사용이 됐다든지 이런 상황들을 다 살펴봐야 되는 것이니까요. 또 국정농단의 증거는 태블릿 PC만 있는 게 아니라 이메일이나 뭐 당사자들의 어떤 증언 이런 이제 수많은 다른 증거들이 존재하는 것이거든요. 그럼에도 이런 주장을 반복하는 것은 태블릿 PC 조작설에 다시 불을 붙이려는 것이고 이걸로 인해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지지자들이 뭉치는 그런 계기를 만들려는 거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그 당시부터 계속 했던 게 태블릿 PC 조작설이죠? 그렇습니다. 근데 어디서도 지금 인정을 못 받고 있는 거죠? 그렇죠. 지금까지 헌법재판소나 뭐 국정농단 관련해서 재판을 진행하는 이 법원이 태블릿 PC 조작서를 받아들인 바가 없고요. 재판 초기에 박근혜 전 대통령의 변호인 등이 감정 신청을 요구했지만 문건을 유출한 당사자 중 한 명인 정호성 전 비서관이 감정 신청을 철회시키기도 했습니다. 정호성 전 비서관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지난달 29일 재판에서 대선 캠프에서 SNS팀 총괄했던 김한수 전 행정관이 이 태블릿 PC는 최순실 씨가 사용했고 자기가 개통해줬다 이렇게도 증언을 했는데요. 뭐 박근혜 전 대통령 지지자들은 뭐 이 사람 역시도 지금 배신자라고 하고 있습니다. 또 일각에서 태블릿 PC에 그림 파일이 한 1,900여 개 정도 되는데 이 중에 2장만 최순실 씨와 관련이 있다라고 해서 이것도 이제 조작의 어떤 근거 아니냐 이런 주장도 하는데요. 이 그림 파일들은 SNS나 이메일 사용, 뭐 인터넷 서핑 이런 걸 하면서 이제 저장이 되는 그런 파일들이라고 하고 실제로 카메라로 촬영된 것은 최순실 씨 사진뿐이기 때문에 이것도 이제 최순실 씨가 이용했다라는 근거라는 겁니다. 어쨌든 이런 얘기가 다시 또 나오는 거는 박 전 대통령 구속기간 연장 이것 때문이죠? 그렇습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구속기한은 최대 6개월이기 때문에 오는 16일 자정까지인데요. 그때까지 재판이 안 끝난다는 게 문제인 거죠. 그래서 검찰은 지난달 26일에 재판부에 구속영장 추가 발부를 신청을 했는데 이에 대한 법적 절차는 내일 진행이 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과 친박계 인사들은 증거인멸과 도주의 우려도 없고 이례적이다라는 이유로 구속 연장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내일 재판부가 판단까지 하게 되나요? 어떻게 되나요? 그렇습니다. 판단을 하게 되는데 지금 이제 그 재판 중에 추가 구속영장이 발부되는 것은 보통 검찰이 새로운 혐의로 추가 기소할 경우고 근데 이제 지금 검찰이 신청한 것은 박근혜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기소 내용에는 있는 이제 롯데 SK그룹 뇌물 혐의에 대한 것이거든요. 지금 법조계 인사들은 이런 경우가 이례적인 것은 맞다 이렇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좀 법원 판단이 어떻게 될지 지금 예상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인데요. 어쨌든 구속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석방되면 현재 어떤 친박계 인사들과 증거인멸 등에 나설 수 있고 재판에 또 출석 안 할 수도 있기 때문에 좀 이례적인 대응도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켜봅시다. 다음 뉴스 들어보죠.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 수사기관이 개인 통신 기록 100만 건을 수집한 것이라는 확인이 되었다고 합니다. 내 수행비서 전화를 왜 그런 조회를 했는지 이해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정치 사찰하고 검찰, 경찰, 기무사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지 이거는 뒷부분은 홍준표 대표인데 앞부분은 누구죠? 류여의 자유한국당 최고위원입니다. 오늘 자유한국당이 이제 홍준표 대표 수행비서의 핸드폰에 이제 통신 자료가 군, 검, 경 등에 의해서 6차례 조회됐다 이런 사실을 밝혔는데요. 홍준표 대표는 주로 수행비서의 휴대폰을 쓰는 경우가 많다고 하니까 이게 사실상 홍준표 대표에 대한 정치 사찰이다라는 게 이 주장의 핵심입니다. 근데 이 주장이 나오고 팩트 체크성 기사들이 쭉 뜨던데. 그렇습니다. 근데 박근혜 정부 때 일이 더 많다면서요? 이게 이제 그 통신자료 조회가 일어난 시점이 지난해 12월 그리고 올해 2월, 3월, 4월, 8월인데요. 6건 중에 4건이 이전 정권 시기였고 2건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라는 거죠. 그러네요. 그러면 박근혜 전 대통령이나 황교안 권한대행 체제에서 홍준표 대표를 사찰했다.
뭐 이 얘기밖에 안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좀 오버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그나저나 그 통신자료 조회라는 거는 왜 이루어졌답니까? 이게 이제 그 지금 나오는 얘기는 수사상 필요하면 수사기관들이 할 수 있는 거다라고 하고 있는데요. 추측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일단 홍준표 대표가 경남지사 시절부터 휘말린 사건, 사고, 송사 이런 게 있다라는 점을 좀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경남지사 지낼 때 부산급식 중단 문제로 주민소환을 당할 뻔하지 않았습니까? 그랬죠. 이때 이제 홍준표 대표 측이 맞불 작전 비슷하게 박종원 경남교육감 주민소환을 추진했거든요. 그렇죠. 이때 이제 측근들이 허위로 소명 조작을 하고 이래서 또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당시 야당도 의원들이 이제 1인 시위도 하고 그랬는데 여기다 대고 또 홍준표 당시 경남지사가 막말을 해서 지난해 7월에 고발된 사건이 있었거든요. 아마 이런 것도 좀 연관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저는 이제 들고요. 또 무엇보다도 성완종 리스트 관련 불법 정치자금 받은 재판 이게 또 아직 끝나지 않은 상태라는 것도 좀 고려해야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지난 8월의 경우에는 홍준표 대표가 군부대를 방문하기 전날에 기무사가 통신자료 조회한 거로 이렇게 되어 있는 건데 이거는 본인 확인 절차였을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냐. 언론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통신자료 조회라는 게 그게 뭐예요? 그게 사찰이에요? 이게 이제 엄밀히 말해서 통신자료 조회를 사찰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좀 무리다라는 게 많은 사람들이 하고 있는 얘기인데요. 통화 내역이나 위치 정보 이걸 확인하는 것은 통신 사실 확인 자료 이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청했다는 거는 이제 그런 논란으로 번질 수 있는 그런 우려가 있는데 그냥 통신자료 조회라는 건 휴대폰 가입자와 가입 일시 등을 알아보는 인적사항 조회에 가깝기 때문에 좀 이걸 사찰이라고 하는 건 무리다라는 얘기죠. 휴대폰 가입자의 주민번호하고 가입 일시 이런 거 정도만 조회하는 거다? 그렇습니다. 근데 이걸 근거로 그것도 문재인 정부 들어서서는 두 건밖에 없는데 근데 내가 정치 사찰 당했다라고 주장하면은 홍준표 대표가 좀 무리한 주장이라는 걸 스스로 모르지 않았을 텐데. 그렇죠. 이게 이 시점만 봐도 전 정권에서 더 많으니까 좀 이상하다라고 누구나 생각하죠. 그런데 이 얘기의 시작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어제 TV조선이 보도한 내용인데요.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2달 동안 개인 통신 자료가 100만 건 수집됐다. 이런 내용이죠. 여기에 보면 자유한국당이 이건 대국민 사찰이라고 이제 주장하는 내용까지 포함이 되어 있는데요. 결국 홍준표 대표 수행비서 얘기는 이 주장이 좀 더 자극적으로 재생산된 거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즉 이 문재인 정권이 적폐청산을 말하면서 사실상 정치보복을 위해서 과도한 사찰을 하고 있다. 이 얘기를 하고 싶어서 이제 계속 이런 스토리 만들고 있다는 것이죠. 근데 그나저나 TV조선의 보도는 사실입니까? 문재인 정부 출범 직후 2달 동안 개인 통신 자료 100만 건 수집. 이게 급증한 거는 맞아요? 아니면 아니에요? 이게 이제 100만 건이 이제 2개월로 나누면 평균 한 달에 50만 건으로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건 이제 문재인 정권이 나오기 이전인 1월부터 4월까지의 평균과 비슷한 수치라고 합니다. 비슷해요? 그렇죠. 그래서 특별히 많은 숫자가 나온 거라고 볼 수는 없겠는데요. 일단 이 보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대선 과정에서 무분별한 사이버 사찰과 도감청 대책 이걸 마련하겠다고 했는데 변화가 없다. 뭐 이런 얘기가 들어 있어서 그런 문제 제기라는 이제 느낌도 있습니다. 어쨌든 정치 보복과 관계없이 사찰이나 도감청 대책은 있어야 되겠지만 뭐 이걸 적폐청산과 연결짓고 그러는 건 좀 부적절한 상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건 뭐 사실관계가 명확하네요. 그러니까 휴대폰 가입자하고 가입 일시만 알아보는 게 통신자료 조회다. 그렇습니다. 그런 거는 한 달에 거의 50만 건씩 매달 이루어져 왔다. 그런 상황입니다. 근데 그걸과 사찰하고 연결하는 것도 좀 문제가 있군요. 과도하게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다음 뉴스 들어보죠. 어금니 아빠입니다. 제 딸의 병원비는 수억 원입니다. 전 힘이 없어서 딸을 살리기 위해 매일 전단지를 돌리고 구토대장정을 했습니다. 절 아빠라고 불러서 아픈 아이입니다. 아빠 나 아파할 때 진짜 가슴이 너무 아프고 힘든데요. 도와주세요. 정말 살고 싶고 열심히 네, 이게 연휴 기간 중에 내내 화제가 되고 있는 이른바 어금니 아빠 목소리네요. 이 딸과 함께 이 백악종, 거대 백악종이라는 희귀 질병 앓고 있는 상황에서 뭐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그런 목소리였는데요. 상당히 주목을 받았고 방송에도 나온 바 있는 이모 씨죠. 이 딸의 친구를 살해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 오늘 조사를 받고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좀 배신감 비슷한 그런 감정을 느끼고 있는 모양입니다. 뭐 새로 밝혀진 사실이 있습니까? 일단 이모 씨는 피해자가 자기가 준비한 극약을 잘못 먹고 사망을 해서 시신을 유기한 건 사실이다. 하지만 죽이진 않았다 이 주장을 하고 있는 건데요. 국가수 부검 결과 피해자 사이는 끈에 의한 목졸림 질식사로 추정이 된다고 합니다. 또 이모 씨가 알리바이를 만들기 위해서 죽은 아내의 뭐 추모 영상을 올린다든지 뭐 형을 동원해서 자살 암시글을 대신 게재하게 하는 등의 좀 치밀한 움직임을 보이는 것도 의심을 더하는 부분인데요. 아직까지 살해 동기는 의문으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여러 추측성 보도들이 지금 거의 뭐 쏟아지고 있는데 좀 섣불리 판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고요. 조사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야죠. 이런 건 예단할 수 없는 문제죠.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김민아 기자였습니다.
오늘의 댓글입니다. 오늘은 여야 각 당이 살펴본 추석 민심과 국감 전략 들어봤죠? 사마나님, 2673님 외 여러분들은 여당 의원께서 과거를 향한 메시지가 아니라고 하셨는데요. 글쎄요, 과거에 매달리는 것처럼 보입니다. 과거보다 미래를 보는 정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3655님도 추석 민심이 각 지역마다 차이는 있겠지만요. 서민 민생은 없고 적폐청산이란 이름으로 과거에 얽매이는 것도 모자라서 정치 보복이라니 실망입니다. 정말 정치 보복은 없어야 합니다. 이런 의견 주신 분들이 있는가 하면 조경훈, 전영자, 이재무님 외 많은 분들은 정말 현 정부가 정쟁을 만든다고 보시나요? 정쟁은 야당이 만들고 있습니다. 적폐청산에 찬성하는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이회근님도 잘못을 바로잡는 것은 정치 보복이 아닙니다 하셨고요. 준이 몽이 엄마님은 과거에 대한 반성 없이 미래를 말하는 건 모래 위에 집 짓기입니다. 본인들의 욕심을 국민의 뜻이라고 오해하지 마십시오. 국민이 무엇을 원하는지 똑바로 보세요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오늘의 댓글이었습니다. 오늘의 댓글, 오늘은 문효선 PD가 정리해줬고요. 자, 오늘 571돌 맞는 한글날입니다. 지난 20년 가까이 국어 시민운동에 앞장서온 한글문화연대의 이건범 대표를 오늘 스튜디오에 초대했어요. 얼마 전에 언어는 인권이다 이런 제목의 책을 펴내셨는데 언어가 어떻게 인권 문제와 연결되는 건지 한번 자세한 얘기를 듣겠습니다. 이건범 대표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이건범입니다. 네. 언어가 인권이에요? 인권이 여러 가지가 있죠. 예. 자, 뭐 언어도 인권에 포함된다 이렇게 생각을 왜요? 하는데. 왜요? 말과 글이라는 게 결국은 뭐 사람이 자기 생각하는 거 이것을 이제 표현하는 연장이잖아요. 수단이지 않았습니까? 근데 세종대왕께서 이제 한글을 만드신 그 후민정음 서문. 네. 거기에 보면은 이제 백성이 제 뜻을 펴지 못하는 그런 것을 언제 어여삐 여기셔서 문자를 만들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 것처럼 결국은 말과 글이 뭐 우리가 그냥 보기에는 의사소통 수단이다. 그냥 이 정도로 단순하게 생각하지만 예. 그 의사소통을 하려고 하는 목적은 결국은 자기 생각, 자기가 하고 싶은 것, 원하는 것 이런 것을 표현하는 거거든요. 표현의 자유, 표현의 자유와 직접적으로 연결이 돼 있고, 그러네요. 또 그 다음에 또 뭐 표현의 자유가 있으려면은 뭐 뭘 세상이 나한테 요구하는지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알 권리. 네, 알 권리하고 또 연결돼 있는 거겠죠. 그래서 결국은 뭐 정말 국민의 기본권하고 관계가 있고 이 언어가 이제 퍼져나가는 과정에서 우리가 사용할 때 어떻게 사용하느냐 이런 것에서는 이제 어떤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평등권의 문제하고도 그러니까 학력 차이나 뭐 외국어 능력 차이 이런 것 때문에 어떤 사람은 이걸 알아먹을 수 있고 어떤 사람은 못 알아듣는다. 그렇죠. 이런 거는 또 국가가 특히 어떤 그런 평등권을 해칠 위험이 있는 행동을 하게 될 때 문제가 생기겠죠. 오늘 문재인 대통령도 세종대왕의 한글 창제를 민주주의의 관점에서 접근했던데 그게 사실 같은 맥락이군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백성들은 한자를 모르기 때문에 한자로 된 공문서를 읽을 수도 없고 알 권리를 침해당한 것이고 자기가 뭔가 이 정부기관에 하다못해 이 뭐라도 하나 뭐 벽보라도 하나 붙이고 싶어도 못 쓰는 거죠. 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알 권리와 표현의 자유가 다 억압당하는. 그렇죠. 그래서 잡혀가서 뭔가 자기가 무죄인데도 뭐 이렇게 고문을 당하고 거기에 이두문으로 뭐 막 이런 걸 써서 자, 네 죄를 네가 알렸다라고 이렇게 나왔을 때 그걸 읽을 수가 또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결국은 뭐 그런 문제를 세종께서 딱히 보신 거죠. 이래서는 안 된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백성들이 알아야 할 필요 그리고 자기 뜻을 이야기해야 할 수 있는 그런 환경 이 문제 때문에 이제 한글을 창제하신 거죠. 그리고 지금 뭐 우리가 한글 전용 잘 하고 있으니까 어떤 점에서는 상당히 이제 진척이 돼 있는 셈인데 요즘은 이제 I am a boy를 한글로 쓴다고 해서 그게 우리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어죠. 근데 그런 식의 표현이 너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외국어 낱말이 너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런 말들이 이제 우리 생활에서 상당히 또 어지러운 현상을 불러일으키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보다 전에 세종대왕이 한글을 창제했지만 조선시대의 공식 문서는 대부분 또 한자로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 주류 문서들은 한자로 썼고.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지금은 뭐
그 공문서든 뭐든 다 한글로 쓴단 말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완전히 해결된 거예요? 민주주의 인권 문제가? 그렇지는 않죠. 아니에요? 네. 제가 오늘도 발표를 했는데 저희가 정부의 석 달치 보도자료를 저희가 늘 분석을 하거든요. 예, 예. 매년. 예. 근데 정부 보도자료에서 보면은 석 달치 분석해 볼 때 보도자료 하나에 그런 어떤 그냥 로마자 같은 외국 문자로 본문에 그냥 막 쓰고 있는, 예를 들면 R&D 이런 걸 그냥 영어로 써놓는 거죠. 네, 그리고 연구개발 투자 네, 이렇게 써야 될 걸 R&D 할 거를 한글도 아니고 그냥 영문 로마자로 R&D 이렇게 쓴다든지 심지어 킥오프 이런 거 KICKOFF 이런 식으로. 킥오프가 뭐예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출발한다는 거 아닌가요? 그다음에 스타트업 이런 새싹 기업이라고 하면 제일 좋겠죠. 근데 요즘 새싹 기업, 창업 기업, 새싹 기업 이렇게 하면 제일 좋을 텐데. 야, 저도 스타트업은 많이 썼는데 이거 그러셨어요? 반성해야 되겠는데요. 새싹 기업 좋네요. 그래서 그런 말을 좀 썼으면 좋겠는데, 이거를 한글로만 스타트업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영어로 그냥 스타트업 이렇게 쓰는 그렇죠. 공문서에 이제 그런 게 꽤 있습니다. 그래서 보도자료 한 건마다 한 3번 정도 그런. 이거 국어기본법이라는 실정법 위반 사항인데, 제가 오늘 경축식 할 때도 그 직전에 이제 이낙연 총리님께 그런 말씀을 한번 드렸고, 또 총리님도 경축사 하시면서, 정부가 먼저 반성하겠다 이런 말씀을 준비를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좀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네. R&D, 스타트업, 이 정도는 써도 되겠지 우리가 생각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못 알아들으시는 또 해동 못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 거죠. 맞습니다. 저는 그래서 공무원분들께 참 그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내가 쓴 공문서를 내 어머니께서 읽으셨을 때 다 이해할 수 있을까? 전 이런 관점으로 공문서 작성을 하시고 정책 용어를 선정하고 그렇게 하시는 게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는 어떤 첫 걸음이 아닐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책에 이런 표현이 눈에 들어와요. 누구라도 어떤 단어를 몰라서 죽게 해서는 안 된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사실 이거는 영국에서 이제 먼저 일어났던 일이긴 한데 저도 뒤늦게 알았습니다만 우리나라에도 이런 일들이 있었죠. 그러니까 뭐냐면은 지하철에서 아마 가끔 보셨을 수도 있어요. 근데 생각 없이 그냥 보면은 뭔지 모르는 자동 제세 동기. 이게 예전에는 그냥 전부 다 AED라고만 써 있었는데. AED. 예. 심장 제세 동기? 예. 그 여러 가지로 이제 번역이 되고 있습니다. 자동 제세 동기 이런 것들. 근데, 2015년인가 이미 이제 지하철에서 심장 정지가 왔는데 이제 이분을 응급처치하는 과정에서 이 기기를 제대로 사용을 못한 거예요, 처음에. 왜냐하면 이것이 어떤 기능을 하는지를 그 이름만 봐가지고는 잘 모르는 거였죠. 그러네요. 예, 그래서 이제 저희도 이거를 그때 심장 충격기로 바꾸자. 심장 충격기. 예. 그래서 의사협회에다가 이제 저희가 질문도 해서 이게 이렇게 바꿨을 때 특별히 오해의 소지는 없는가 물어봤더니 이제 의사협회에서도 괜찮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래서 이제 국회에서도 국회의원들께서 그런 지난 19대에서 마지막에 아마 그런 법안에서 일부 순지를 하고 또 올해 이제 한 달 전인가에 행정안전부에서 자동 제세 동기는 심장 충격기로 바꾼다라고 그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도 지금 지하철역에 가면은 뭐라고 써 있어요? 아직도 이제 제세 동기나 AED 써 있는 데들이 많이 있고 일부 바뀐 곳도 있고 그런 식입니다. 왜 안 바뀔까요? 이런 게? 글쎄요. 저도 모르겠어요. 그처럼 생명과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는 그래서 시급히 고쳐야 할 용어들이 또 뭐가 있습니까? 저는 먼저 꼽을 수 있는 거는 싱크홀. 예, 이게 땅꺼짐인데. 땅꺼짐. 예, 구덩이가 갑자기 생기는 거지 않습니까? 그렇죠. 땅꺼짐인데 땅이 꺼지는 거죠. 그냥. 근데 이걸 싱크홀이라고 부르는 거죠. 언론에서부터 저는 시작했는지 아니면은 정부에서 먼저 이걸 시작했는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느 순간에 전부 다 땅꺼짐이라는 말을 쓰지 않고 그냥 싱크홀. 저는 그때가 특히 세월호 사고가 나고 바로 직후에 송파구에서 땅 꺼지는 현상이 일어났는데 이거를 석촌호수 주변 그렇습니다.
근데 세월호 사고와 같은 큰 어떤 재난안전 관련된 그 사고를 보고 나서도 우리가 어떤 그런 말을 사용하는데 국민의 상당수는 사실 못 알아들을 말. 그러네요. 그런 말을 그냥 쓰고 또 있다는 있습니까? 많습니다. 그런 또. 말들이. 지하철에서도 보면 아까 이제 그 이런 응급 전화 이런 거 그냥 이머전시라고만 붙어 있어요. 이머전시. 그래요? 영어로 써 있습니까? 그렇죠. 이건 아예 로마자로 그냥 그렇게 적혀 있고. 그다음에 뭐 여전히 고무 손잡이라고 해야 될 걸 핸드레일이라고 하는 경우들도 있고. 그럼 못 알아듣는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한자로 된 말들 가운데서도 뭐 혹시 도로에서 운전하시다가 그런 표지판을 보셨을 수도 있어요. 뭐요? 단차 구간 주의 뭐 이렇게. 무슨 단차가 뭘까?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그 옆에 drop off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요쪽 차선하고 차로하고 그 옆에 길하고 약간 높이의 차이가 나는 높이 거죠. 차이가 있다. 네. 바닥 높이 차이가 있다고 분명하게 해주는 게 좋은데 이걸 단차 이렇게 얘기를 그냥 딱 해버리는 거죠. 근데 이 말은 여기서만 전문적으로 사용하던 또는 이제 제가 보기에는 아마 일본식 조어법인 것 같은데 예. 그런 그런 말을 쓰게 되면 사실 이제 불쑥 접했을 때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하는 월파 이런 말도 있어요. 그러니까 파도가 이렇게 넘쳐오는 거 이런 거 월파라고 부르던데 그런 말들이 이제 재난이나 아직도 안전에 쓰여져 있어요? 쓰이고 해안가에 있습니다. 가면 월파주의 이렇게 써 있어요? 그렇죠. 그리고 그 국민 행동 요령 재난 안전 관련된 이런데 국민 행동 요령 정부에서 이제 물론 해놓은 거죠. 그 안에도 그런 말이 들어 있습니다. 저희가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분석을 해서 지난 토요일부터죠. 광화문에서 이제 시민 투표를 하고 있거든요. 16개 정말 이건 괴물 같은 말들이다. 예를 들면 사람을 임시로 거기 차를 주차시켜서 마중 나온 다음에 그 사람을 이제 태우고 가는 곳 이런 데를 어느 곳에서는 키스 앤 라이드 뭐 이런 식으로 표지를 붙여놓은 거예요. 그래서 저거 도대체 뭐냐 모든 사람인데 저게 뭐냐 아마 이제 미국에서 누가 어느 공무원이 보고 오셨나 보죠. 그렇게 만들어놨던데 그런 말들이 이제 있는 거죠. 그래서 조금만 궁리하면 좋은 우리말로 쓸 수 있을 텐데. 마중하고 배웅하는 곳, 이렇게 할 수도 있는 곳이고. 그래서 그런 것을 이제 광화문에서 저희가 시민 투표에 붙였어요. 거리에서 세종대왕 동상 바로 앞에서 16개의 말을 정말 괴물 같은 말을 붙여놓고 거기에 이제 딱지 5장씩 나눠드리고 정말 먼저 바꿔야 할 말 5개에다가 한 장씩 붙여달라. 현재 1등이 뭡니까? 제가 보기엔 굿딱이에요. 굿딱. 굿딱? 굿딱이 뭘까요? 뭐예요? 서울 지하철에 보면은 뜻은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비상약품 함을 만들어놨어요. 근데 거기에 표기를 굿딱이라고 하는 거예요. 영어로? 아니 한글로 해놨어요. 한글로 그냥 굿딱. 이게 뭔지 모르는 거죠. 그 닥터를 주인공으로 그럴 것 같아요. 좋은 의사를 줄여서 그냥 굿딱. 저는 그게 참 안타깝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말을 쓸 때 특히 공공에서 사용하는 말은 어떤 비용하고 또 관계 있거든요. 사회적인 비용을. 당연하죠. 이건 계속 모르면 질문하게 되고 그럼 대답해야 되고. 그럴 일이 생기는 거거든요. 예전에 서울시에서 한번 무슨 맘프러너 창업 보육센터 이런 걸 만들었었는데 이 맘프러너가 뭐냐? 그 사람 맘프러너. 맘프러너? 맘은 이제 마마. 그다음에 엔터프러너 기업가. 그러니까 여성 기업가를 새로 이제 창업하는 이런 걸 이제 맘프러너라고 이름을 붙였었어요. 그런 경우를 사람들이 잘 못 알아보는 거죠. 여성 기업가를 맘프러너. 그래서 요즘 이제 그런 마음 붙이는 게 워낙 많이 가다가 나중에 결국 데디맘 이런 말까지 이제 나오던데. 아빠가 엄마 역할을 하는 데디맘 이렇게도 부르던데. 그런 정도로 사람들에게 자칫하면 그런 말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왕따 당하는 어떤 경우에는 또 자괴감을 느낄 수 있는 거죠. 정말 그런 사람들이. 그래서 그런 문제들이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래전부터 우리 법전에 너무나 어려운 용어들이 많아서 맞습니다. 이거 좀 고칩시다. 끊임없이 부르짖어가지고 법무부도 나서고 해서 조금씩 바꾸고 있다 이런 거는 들었는데 법전이야말로 솔직히 우리가 읽을 일도 별로 없습니다만 우리 주변 지하철역 도로에 여전히 그런 표현이 그렇게 많군요. 그렇죠. 요즘은 특히 제가 보기에는 예전에 있던 말들은 이제 한자어 중에 일본의 잔재 같은 그러나 또 우리가 함부로 바꾸기도 어려운 그런 말들인데 요즘은 영어가 이제 압도적으로 영어식 표현으로 그냥 자리를 이제 옮겨가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그래요. 그건 그 단어를 몰라서 사람을 죽게 할 수도 있다.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실제로. 그 사람들이 그리고 그거를 특히 우리 사회에서 영어 능력은 자신의 어떤 학력, 학벌 이런 거하고 깊이 관계되어 있다고들 생각하고 예. 그거로 사람을 평가하는 어떤 사회 기준이 좀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부끄러워하는 거죠. 그 스스로 이제 그런 것을 이거 불편하다. 나 이거 몰라서 힘들다. 이런 말을 잘 못하는 거예요. 부끄럽기 네. 때문에. 네. 그렇기 때문에 저는 더 문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모르는데 그냥 아는 척. 그러니까 그러다가 사고를 당할 수도 있고 네. 그것 때문에 내 자식만은 그런 세상에 살지 않게 해야지라고 해가지고 또 뭐 그냥 영어 이쪽으로 몰아가는. 또 한 가지 표현이 책에 네. 어려운 말은 어려운 이의 어려움을 더 키운다. 네. 그건 또 무슨 말입니까? 뭐 전반적으로 어찌 보면 이제 장애인이나 그다음에 이제 경제적으로 좀 빈곤한 이런 분들, 가난하신 분들 이런 분들이 보면은 뭐 사회적으로 좀 어렵다고들 생각을 하잖아요. 어렵게 사는 분들이다. 근데 그분들이 경향적으로 본다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경향적으로 어떤 학력이나 학벌 이런 면에서 조금 떨어질 수밖에 없는 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근데 이제 그분들에게 다가가는 말들에서도 보면은 상당히 어려운 말들이 사실 많이 있어요. 그래서 복지 용어 같은 경우에 예. 저도 처음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라고 몰랐던. 뭐요? 예를 들면은 뭐 무슨 급여제도 이런 게 막 나와요. 무슨 급여, 뭐 요양급여, 뭐 재가급여 이렇게 나오는데 이 급여라는 건 뭐지? 월급도 아니고? 저희는 사회생활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다 급여라고 하면은 월급이라고 생각을 하지 그렇죠. 않습니까? 근데 아마 이걸 영어로 바꾸면 그 월급은 샐러리인데 예. 이 급여는 영어에서는 베네피트라고 부르는 그런 거. 그러니까 사회가 어떤 품어 안기 위해서 어려운 사람들을 품어 안기 위해서 그들에게 손을 내미는 그런 측면에서 뭔가를 제공해주는 그런 급여인데 네. 이걸 뭐 한자도 같은 급여고 한글로도 이제 급여로 쓰는 그런 말인데 이거 좀 헷갈리더라고요. 이게 무슨 뜻일까 이게 도대체. 그럼 뭐로 고치면 좋을까요? 글쎄요. 그거는 이제 사회복지 일하시는 분들에게 좀 요구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저희한테 그런 요구들을 되게 많이 하는데 저는 사실 무보술이라고 있거든요. 너무 힘들어요. 그분들이 고민해야죠, 사실. 네, 좀 해주셔야 돼요. 저희도 뭐 가끔 그런 제안들을 하는데 예를 들면은 뭐 의료 쪽에서도 포괄수가제 이런 말을 어려운 말입니다. 국민들이 잘 모르거든요. 네. 이게 좀 쉽게 표현한다면 질환별 의료비 정찰제.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말인데 같은 병에 대해서는 이제 어느 병원에 가더라도 같은 어떤 의료비를 내게 되는 그런 건데 이걸 이제 포괄수가제라고 얘기를 하니까 건강보험 관점에서는 뭐 수가가 어떻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포괄적으로 어떻게 처리한다. 그래서 포괄수가제라고 부르는데 이 사용자 이렇게 말을 사용하는 이제 그쪽 세계에서는 그게 개별수가제의 반대말로 포괄수가제를 쓰는 그냥 거죠. 그렇게 하는 건데 그 둘 다 사실 어려운 말이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의료급여, 요양급여 이것도 좀 어려울 수 있다. 어렵습니다. 게다가 요새는 바우처 막 이런 거 자꾸 제가 이제 저도 사실은 이제 시각장애 1급이라서 활동보조 이런 것을 이제 지원을 받는데 제가 갔을 때도 바우처 얘기를 시작하는데 제가 처음에 이제 그 바우처 사용하는 법을 전혀 몰랐고 그러니까 바우처의 개념을 제가 몰랐던 거죠. 당연히. 저는 사실 물어봤어요. 이게 뭐냐, 바우처가. 저는 좀 그런 면에서 비교적 용감한 편인데 사실 그렇게 쉽지 않거든요. 사람들이 못 물어봐요. 못 물어보고 그냥 웅얼웅얼 듣다가 돌아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그게 나중에는 더 많은 어떤 그 비용을, 사회적인 비용을 낭비하게 만드는 요인이거든요. 그리고 그 사람들을 더 어렵게 만들고 사용하지 못하게 만드는. 우리가 보통 한글날 그러면 뭐 표준어를 씁시다, 바르고 고운말을 씁시다, 이제 이런 캠페인들만 접해왔는데 오늘 이건범 대표 말씀을 들으니까 민주주의와 인권의 측면에서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알기 쉽고 말하기 쉽고 친절하게 설명되는 그렇죠. 그렇게 이 사회 모든 용어를 바꿉시다. 이런 운동을 해야 되겠군요.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도 제가 그런 운동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를 제가 좀 합니다. 사실 우리가 자장면이라고 쓰든지 짜장면이라고 쓰든지 뭐 그 맛의 차이가 있는 건 아니거든요. 그건 뭐 대수 아니다. 그러니까 언어 내부의 문제에 너무 우리가 그동안 이제 붙잡혀 있어가지고 이거를 뭐 맞춤법이 틀렸네, 맞았네, 띄어쓰기가 됐네, 안 됐네. 저는 그런 걸 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의 눈을 좀 더 사람에 대한 말과 사람
또 사회 이런 쪽으로 좀 넓게 보고 그 속에서 말이 사람의 생활에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예. 또 질을 어떻게 높여줄 수 있는 건지 네, 그런 문제. 말과 사람과 사회의 관계 네. 결국 민주주의와 인권이 존중되는 말, 글 사용. 네, 그렇습니다. 그것에 제일 큰 책임은 어쨌든 정부와 공공기관에 있을 것 같아요. 먼저 그쪽에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주 귀한 말씀 오늘 아주 잘 들었습니다. 네. 한글문화연대 이건범 대표였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러고 보니 저희 프로그램 이름도 시사자키네요. 이거 좀 고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글날 보내드린 순서 마무리 짓습니다. 내일 다시 뵙죠. 안녕히 계십시오. 여당은 좀 조심스럽게 움직이는 느낌인데 이번 지방선거는 여권이 공세고 야권이 수비일 거예요. 예.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는 목표까지 내세웠지 않습니까? 예. 추석 연휴 기간에 6개 지역 광역단체장을 이기지 못하면 대표직에서 물러나겠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지금은 몇 군데죠? 자, 꼽아보죠. 일단 영남권이 대구, 경북, 부산, 울산, 경남 한 5곳인데 예. 현재는 다 자유한국당입니다. 예. 그리고 경기도, 인천, 제주. 근데 이제 경기도하고 제주는 바른정당이에요. 그러네요. 그렇죠. 인천은 자유한국당이고,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6, 바른정당 2, 예. 9 새누리당으로 하면은 8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홍준표 대표는 기존에 자유한국당이 갖고 있는 6군데 정도는 지키겠다. 그렇죠. 영남권을 다 수성하고 한 군데 버텨야 6개가 되죠. 그러네요. 영남에서 한 군데 좀 내주면 나머지 2군데서 이겨야 되고, 뭐 나름대로 현실적인 목표인데 쉽지는 않을 거예요. 네. 이게 영남 지역에서 PK 지역에서는 민주당 공세가 매우 강하고 수도권에서는 현재 정당 지지율로 보면은 뭐 보수 야당이 완전히 밀리고 있거든요. 그렇죠. 요걸 뒤집어 보면은 민주당을 비롯해서 다른 당의 전망도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지지도로 봐서는 더불어민주당이 거의 압승할 분위기라고 또 말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지지율만 따지면은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다 합하면은 민주당이 한 반쯤 됩니다. 아, 다 합쳐도 민주당의 예. 반이에요? 예. 근데 이 지지율대로 선거 결과가 나오진 않을 거면 이건 제가 장담할 수 있어요. 이건 뭐 대통령 지지율이 떨어질 거다 이런 거하고 좀 다른 이야기인데 선거가 벌어지면 각 당 지지층들은 뭉치기 마련이고 그렇죠. 또 지방선거는 투표율이 좀 낮아요. 그렇죠. 대체로. 그러면은 그 분모가 작으니까 분자, 조직표의 위력이 더 커지는 것이고 예. 거기다가 지방선거는 라인업 선거입니다. 광역단체장, 기초당체장, 광역의원, 기초의원이 쫙 팀을 이뤄서 하는 선거거든요. 한 줄로 뽑는 거? 그렇죠. 이렇게 예. 되면은 대선보다는 조직력이 좀 더 중요하게 되죠. 그 얘기는 여당 압승 그런 건 아니다. 야당도 좀 해볼 만하다. 그런데 이번에 또 다른 결정적인 변수가 또 있어요. 뭐요? 다당구도. 아, 예. 일여다야구도. 그렇죠. 자, 그렇죠. 예컨대 호남에서는 민주당 대 국민의당 맞대결 양상일 겁니다. 하지만 영남이나 수도권은 예컨대 자유한국당, 바른정당이 따로 나오고 민주당이랑 대결한다. 혹은 자유한국당, 국민의당, 바른정당 다 따로 나오고 민주당이랑 대결한다. 무조건 여당이 유리한 거죠. 근데 지금 현 상태에서는 자유한국당, 바른정당, 국민의당이 후보를 안 낼 수도 없잖아요. 그렇죠. 특히 광역단체장급에서는 후보를 내야 당이 살아남으니까. 이게 또 만약에 지방선거 뒤에 바로 대선이 붙어 있다. 이러면 뭐 단일화 이런 이야기가 좀 갈 수도 있을 거예요. 하지만 그런 상황도 아닌데. 아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자유한국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논의가 어찌됐건 힘을 받는 거예요. 네. TK 지역 위주로 해가지고. 네. 안 그래도 어려운데 다 따로 나온다. 그러면은 정말로 뭐 영남권의 대구, 경북, 대구도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거기를 빼고는 뭐 해보나 마나한 승부가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홍준표 대표가 한 6군데 이야기한 것은 사실상 바른정당하고 어떻게든 뭐 당대당 통합이든 흡수가 되건 뭐가 되건 그걸 이끌어내겠다라는 걸 돌려 말한 것일 수도 있어요. 예. 그래서 이번 연휴 기간에 보면은 사실상 정치적인 관심 별로 없었습니다. 국민들이 좀 제가 연휴 시작할 때 말씀드렸지만 조금 쉬는 이렇게 분위기가 될 것이다. 실제로도 그랬던 것 같아요. 예. 뭐 안보라든지 이쪽을 제외하고는. 하지만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의 그 통합파 의원들은 부지런하게 움직이고 또 그 나비 효과로 인해 가지고 다른 당들도 거기에 따라서 이렇게 조응하려는 모습들. 예컨대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이 통합을 한다. 예. 이러면은 어찌됐건 원내 일당이 되는 거예요. 지금 그렇죠. 산술적으로 따지면은. 그렇죠. 그러면은 이게 뭐가 또 바뀌냐. 하반기부터 국회의장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전히 이 바른정당이 창당했을 때 국민들께서 기대했던 그 기대감이 분명히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요. 예. 그걸 잃지 않는, 만약에 통합을 하더라도 그 가치와 명분이 훼손되지 않는 어떤 대통합에 대한 명분을 가져야 되지 않겠느냐, 저는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당내 최대 현안은 어쨌든 통합이냐, 좀 더 후에 통합이냐, 아니면 당장 통합이냐, 이런 논리가 이제 본격화되겠다 이 말씀이고. 네, 그럴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국회 현안은 국감입니다. 국감에 대한 바른정당의 기본 입장 좀 정리해 주세요. 지금 아시겠지만 문재인 정부의 국정과제 첫 번째가 적폐청산인데요. 지금 전전 정권과 그 전전 정권,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끌어들이고 있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문제, 이런 것들로 인해서 국감이 자칫 이 정책 국감이나 미래를 지향하는 국감이 아니라 지능탕 싸움으로 또 국민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될 경우가 생길 그런 상황입니다. 우려가 있죠. 때문에 그런 프레임 자체가 저는 오히려 지금 우리 그 중도의 어떤 개혁적인 정치를 하고자 하는 바른정당이나 국민의당을 양극단으로 몰아세우는 그런 어떤 장치 요소가 분명히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철저히 배격하면서 나름대로 지금 현 정부가 처음에 출범하면서 가졌던 여러 가지 정책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 부분에 대한 것을 좀 깊이 있게 짚어보는 그런 미래로 우리가 어떻게 대한민국을 열어가야 될지, 이런 부분들에 좀 집중하려고 합니다. 2018년도 예산안이 같이 들어와 있기 때문에 맞아요. 일자리 문제, 또 우리 지금 의료 문재인 케어에 대한 의료복지 문제, 그리고 또 재원 마련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런 부분들이 중점 사항이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죠. 비정규직, 또 최저임금, 건강보험 확대, 이 모든 게 다 이 재정의 어떤 확대와 연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제대로 계획이 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적폐라는 부분들은 어차피 쌓여서 잘못되어 온 관행들이나 부정 비리 이런 건데요. 그거는 검찰이나 경찰이 수사기관에서 할 역할들을 하면 되는 겁니다. 정치권이 그것을 자꾸 끌어들여서 정쟁화하는 것은 저는 현 문재인 정부에도 결코 도움될 일이 아니다. 그렇죠.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MB정부 때 문제, 노무현 전 정부 때 문제, 이런 거는 좀 국감에서 등장 안 했으면 좋겠다. 이 말씀이죠? 말이죠. 그렇습니다. 알겠습니다. 새 정부가 던진 정책 아젠다 제대로 준비되고 있는지를 점검하겠다는 말씀까지 듣죠.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이었고, 이번엔 정의당 윤소화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죄송합니다. 윤 의원께서는 추석 민심을 어떻게 읽으셨어요? 네, 한마디로 기대 반, 걱정 반이랄 수 있었습니다. 제대로 된 계획이 되느냐 하는 것이 상당히 화두였고요. 먼저 우선적인 그 적폐 청산 문제에 대해서도요, 정치 그 분야가 바로 대상이다, 이런 이야기도 많이 했고요. 무슨 말씀이냐면 적폐 당사자들이 자기 방어와 정치적 생존을 위한 정쟁만 일삼고 있다 하는 비판이 참 많았어요. 이것은 정치권의 맹성을 이렇게 촉구하는 민심이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계속 터지고 있는 권력형 비리요. 이것도 한몫 더하고 있었죠. 그리고 특히 부모님들은 자식들의 비정규직화가 제대로 되느냐. 그렇죠. 청년 일자리, 이런 부분을 중요하게 말씀하셨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안보 문제에 대한 상당히 걱정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끝도 간데없이 이렇게 에스컬레이팅 되고 있는 막말 전쟁 있잖아요. 위험천만한 이런 부분이 오히려 또 한편으로는 국내에서 정쟁 도구화되면서 안보의 불안정성이 크게 증폭되고 있다. 그렇죠. 그런데 이에 대한 평화 전략이 정부의 주도적 구체적인 노력 투제 또한 마찬가지로 지적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과감한 적폐 청산, 과감한 개혁, 그래서 민생이 좋아지는 이런 걸 기대하는데 제대로 안 가고 있다, 이렇게 또 걱정하신다? 그렇죠. 한편으로는 과거 세력들의 어깃장 놓는 부분에 대한 것이 대단히 많고, 또 한편으로는 너무 눈치를 살피는 게 아니냐, 발전이 너무 더딘 거 아니냐, 이것이 양면이 지금 존재하고 있습니다. 네네.
그 정의당 지지하시는 분들은 총선 좀 빨리 했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 안 하던가요? 그러니까요. 하도 해도 너무한 거 아니냐. 자유한국당 등이 오히려 먼저 반성하고 새로운 정부, 이거 촛불 정부잖아요. 예. 새로운 그런 정치의 모습을 보여야 되는데 자꾸 이러니까 그런 이야기도 많이 들었습니다. 네. 좀 아까 안보 불안, 미국과 북한의 막말 전쟁이 국내 정쟁으로 옮겨오고 이거 관련해서 지금 보수 야당들은 현 정부의 외교 안보 라인 전면 교체해라 이렇게 주장하는데 정의당 생각은 어떻습니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정의당 또한 전에 청와대 안보실장 등 외교를 안보 라인을 좀 쇄신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 무슨 말씀이냐면 또 다른 각도입니다. 평화에 대한 노력과 정책 능력을 갖춘 새로운 안보 진영을 구축하라 이 말입니다. 왜냐하면 문재인 대통령 얘기처럼 한반도 문제 운전석에 앉기 위해서는 평화 담론을 오히려 뚫고 나갈 수 있는 그러한 것들을 좀 정밀하게 알겠습니다.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외교안보 라인의 쇄신은 다 목소리를 냅니다만 보수야당이 바라는 쇄신과 정의당이 바라는 쇄신은 방향이 완전 다르네요. 네, 그렇습니다. 이게 너무 강대강으로 가면요. 안 된다. 커진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감에는 어떤 자세로 임하실지 짧게 한 말씀만 부탁합니다. 네, 저희들이 이제 국감 부분에 대해서는 실제로 촛불 민심 이행 국정감사 이렇게 명명했어요. 그래서 과감하고 제대로 된 계획을 점검을 하고요. 예. 또 과거에 적폐를 청산하는 부분에 매진할 것이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감사를 진행할 것입니다. 그리고 언론개혁, 검찰도 사법개혁, 예. 비정규직 문제 해결 등 복지 문제와 한미 FTA, 농업 농민의 문제 과제가 수두로 갑니다. 그 부분들을 대단히 정책적으로 정밀하게 좀 다듬어서 국감에 임할 생각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죠. 예, 촛불 민심 이행 국정감사 이렇게 그렇습니다. 아주 이름 붙이셨군요. 네네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정의당의 윤소하 의원까지 목소리를 들어봤습니다. 의제와 전략그룹 덤모아의 윤태곤 실장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추석 지나면서 내년 지방선거 관련된 기사들도 많이 늘어나더라고요. 그렇죠. 연휴 마지막 날 되니까 포털에 이제 정치 카테고리나 신문의 정치면이 일제히 지방선거 관련 기사들을 쏟아내고 있어요. 예. 각 정당, 정치인들의 관심은 지방선거 맞습니다. 또 하나 분명한 것은요. 아직 민심이 달아오는 것 같지는 않아요. 정치권하고 언론만 그런 그렇죠. 거죠. 예. 근데 이게 그들만의 리그인데 또 그들만의 리그가 선행지표 아니겠습니까? 예. 아마 날이 쌀쌀해지면은 지방선거 분위기가 좀 올라올 것 같아요. 네. 근데 어쨌든 그들만의 리그는 이미 시작된 거잖아요. 네. 야당은 대놓고.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정관용입니다. 길었던 추석 연휴 다들 잘 지내셨죠? 쉬지 못한 분들도 그래도 마음은 좀 편안하셨으리라고 믿습니다. 자, 정치권은 추석 민심 파악하느라 바빴다고 하는데요. 이 각 당의 입장에 따라서 민심도 제각각으로 파악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여야 각 당 추석 민심 어떻게 보고 있는지 각 당의 입장을 들어보겠습니다. 1부 시간에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의당 이야기 들어보고요. 2부 시간에는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 토론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글날이죠. 요즘 우리말 참 어려움이 많습니다. 무분별한 외국어 사용, 또 사회관계망 공간에서의 우리말 파괴 현상, 이런 문제를 어떻게 봐야 할지 대안은 없겠는지 한글문화연대 이건범 대표 초대해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죠. 잠깐 광고 듣고 출발합니다. 추석 민심 여야 정치권은 어떻게 읽었을까요? 그리고 또 이번 주에 시작되는 국정감사 어떤 자세로 임하게 될까요? 자, 오늘 5개 정당의 목소리를 다 듣겠습니다. 먼저 일부 시간에는 야3당 이야기 들어보고요.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그리고 제1야당 자유한국당 입장은 2부 정치 토크에서 전해드리죠. 먼저 국민의당부터 연결합니다. 최명길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역구가 서울 송파을이시죠? 네. 지역구 주민들 좀 많이 만나셨어요?
예, 송파만 해도요, 뭐 아파트 꽉 찬 지역이어서 대부분들 고향들 내려가시고, 오히려 연휴 기간 중에는 롯데월드 놀러 오신 외지분들이 많습니다. 그렇겠네요. 시장 같은데 돌아다니면서 얘기 많이 들어봤죠. 네. 근데 역시 이제 들어보면은 장사 안 된다는 얘기가 정말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또 무엇보다도 불안감 호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다는 게 문제인데요. 어떤 불안감이요?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 때문에 무척 이제 속상했던 터라 사실 탄핵되고 새 대통령 뽑았으니까 뭐 좀 나아지지 않을까 하는 그런 기대감으로 지난 5개월을 보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아직은 좀 판단하기 이른데요. 뭐가 좀 나아지는 게 없는 것 같다. 이렇게 계속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 겁니다. 게다가 이제 안보 불안이 계속되면서 상당한 피로감을 느끼고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뭘 노력해서 나아질 것 같은 성격의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뭐 안보 문제라는 것들이. 그래서 그 피로감이 좀 더한 것 같고요. 뭐 개인적으로는 뭐 저 얼마 연휴 직전에 제가 최고위원으로 지명이 돼서 뭐 축하해주는 분 많고 해서 뭐처럼 좀 즐거운 마음으로 연휴를 보냈는데 듣는 목소리는 좀 무거운 소리를 많이 들었던 게 사실입니다. 안보 불안 또 경기가 살아나지 않는다라는 불안 이런 거로군요. 네네. 뭐 좀 많이 좋아진 면은 있다라고 할 때는 뭘 지적하던가요? 거의 없었습니까? 기대감은 많이 주고 있는데 뭔가 조금 자꾸 과거로 돌아가고 자꾸 과거 얘기만 하니까 좀 새로운 얘기를 듣고 싶다. 앞날을 얘기하는 걸 좀 듣고 싶다. 이런 목소리를 저는 많이 들었어요. 예. 과거로 돌아간다. 과거 얘기 많이 한다는 게 지금 정부 여당이 추진하는 적폐청산을 조금 피곤해 하다든가 하던가요? 뭐 그런 거겠죠. 그걸 하면서도 개혁도 하고 경제도 쌩쌩 돌아가고 뭔가 변화가 막 눈에 보이고 하면은 이제 그걸 또 같이 봐줄 텐데 여러 가지 이제 특별히 변하는 건 없으면서 그런 논란에 자꾸 빠지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걱정하는 목소리라고 저는 이해를 했습니다. 미래를 향해 가고 싶다 이런 말씀들. 네. 자, 첫 국정감사 국민의당은 어디에 주력하실 생각이십니까? 글쎄 이제. 국정감사 아무래도 이제 현 정부 잘못 따지는 거잖아요. 이제 정부 시작한 지 5개월 됐으니까 좀 따져먹기가 쉽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이제 전 정부 때 일이다. 책임은 전 정부에 있다. 이렇게 이제 정부는 나올 것이고. 또 자유한국당은 적폐청산 문제를 이제 정치 보복이다 이렇게 끌고 가면서 좀 벌써부터 벌성사나운 꼴을 보게 될 게 좀 걱정스러운데요. 국민의당은 하여튼 국정감사에서도 경제정책, 안보, 외교 노선, 복지정책 방향 같은 데서 철저하게 대안을 제시하는 어떤 그런 실천 중도의 정신으로 임하겠다. 이게 방침입니다. 그래서 개혁, 안전, 미래 이 세 가지를 키워드로 갖고요. 국가를 정의롭게 하고 국민을 편안하게 한다라고 하는 그런 목표로 국정감사에 임한다는 그런 방침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슈로 들어가서 보면 우선 한미 FTA 문제가 가장 큰 문제일 것 같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책임지지 않을 수 없는 어떤 그런 문제니까요. 청와대와 통상본부 국정감사를 통해서 재협상 없다라고 했던 단순하고 명료한 입장이 왜 바뀐 건지, 국민을 좀 속였던 것인지 아니면은 어떤 사연이 있었던 것인지 진상을 좀 따져봐야 될 것이고요. 사과를 받아야 된다면 받아내야 될 대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정책 면에서는 비정규직 제로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같은 이런 정책들이 성급하게 추진돼서 좀 재원 마련 같은 것들은 부작용이 예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집중 점검해야 되고요. 또 한중 통화사업 만기가 됐는데 이건 어떻게 할 건지 미국 연준에서 이제 양적 완화 종지부 찍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 국내 가계부채 굉장히 위험성이 높아지고 있어서 이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따져봐야 될 것이다. 이게 이제 중점 대상입니다. 한미 FTA, 비정규직, 최저임금, 한중 통화사업 등등. 알겠습니다. 여기까지 말씀드릴게요.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국민의당 최명길 의원이었고 이번엔 바른정당 오신환 의원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신환입니다. 오신환 의원은 지역구가 서울 관악을 지역이시죠? 네, 그렇습니다. 추석 때 만나본 분들 뭐라고들 얘기하시던가요? 이제 뭐 열흘간의 긴 연휴가 마무리 지어지는데요. 연휴 기간 중에 뭐 재래시장을 중심으로 상인들과 지역 주민들을 많이 만나봤습니다.
특히 제일 중요한 문제는 먹고 사는 문제인 것 같고요. 네. 특히 상인들의 경우는 열흘이라고 하지만 명절 당일날 쉬는 정도 수준에서 생계에 굉장히 지쳐 있는 상태였고요. 예. 네, 그래서 정권은 바뀌었지만 정치권이 여전히 싸움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에 대해서 실망을 표시하고, 예. 제발 이 어려운 서민 경제 살려달라라는 말씀들이 주를 이뤘고, 예. 또 중요한 거는 지금 고조돼 있는 국가 안보 위기 상황 속에서 여야가 좀 한 목소리로 좀 힘을 모아라. 예. 이런 주문들이 많이 있으셨습니다. 예. 정치권 싸우지 말고 먹고 사는 문제 좀 해결해달라. 이거로군요. 네. 네. 오신환 의원은 바른정당 내에서 자강파세요? 통합하세요? 자강 통합 나누는 게 저는 조금 머쓱하고요. 지금 당이 사실은 어려움에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는 창당했을 때의 초심을 잃지 말고 우리가 좀 하나로 뭉쳐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주장들을 하고 있습니다. 예. 자강파시네요, 그러니까. 근데 일부 보도에 의하면 추석 연휴 기간에도 바른정당하고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전화도 하고 만나기도 하고 계속 통합 논의는 좀 커져가는 것 같아요. 실제 그렇습니까? 일부 통합을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주도해서 그런 역할들을 하신 것 같은데요. 예. 어쨌든 내일부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아마 좀 시끄러울 정도로 심도 있게 논의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예. 어쨌든